다음은 김현욱 현앤파트너스 대표님께서 향후 헬스케어 분야별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김 대표님은 IBK 투자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 등에서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신 후 2017년부터 현앤파트너스 코리아 대표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현앤파트너스 코리아의 김현욱 대표입니다. 먼저 시작 전에 간략하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서 대기업 및 바이오텍 그리고 중견제약사의 코스닥 상장 이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010년부터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를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증권 마지막 이제 시기에는 2017년도에 BNK 투자증권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역임을 했고요. 현앤파트너스 코리아는 참고로 어떤 기업이냐 하면은 북미라든지 유럽에는 저희와 같은 컨셉의 컨설팅 회사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헬스케어 분야로 일단은 한정을 하고 특히 바이오텍과 의료기기라든지 이쪽 부분의 설립과 그리고 자금 조달, 상장 그리고 회사의 매각이나 청산까지 하나의 패키지로서 저희가 컨설팅을 합니다. 저희의 구성은 저를 비롯해서 금융권의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들과 그리고 VC 심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17년부터 이렇게 이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좀 제목은 사실 뽑아내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이제 민승기 기자님이나 이한울 기자님하고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분야별 생존 전략입니다. 저도 이제 포럼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최근에 사실 거의 헬스케어라 하더라도 신약 개발 중심의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스케어의 여러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통제약사라든지 의료기기 및 장비 그리고 기타 헬스케어라든지 좀 이런 부분도 아우르는 그러한 세미나가 좋을 것 같아서 분야별로 했고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자료를 보실 때 세 가지 정도를 먼저 들으시고 보시면은 향후에 활용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 자료를 써야 되나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 좀 이거를 기술을 해야 되나 했는데 그 두 가지를 일단 모두 다 저는 이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일단은 이제 아마 세 번째 세션은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기술적으로 혹은 또 디테일한 부분에서 또 저기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일단 저는 탑다운으로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 자료를 구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기자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기업체 홍보는 특히 IR이라든지 경영관리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결론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보신다라면은 기사 제목이나 혹은 기사를 쓰실 때 그리고 기업에 가셔서 이런 현업을 보실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반적인 구성은 일단은 이제 탑다운식으로 해서 결론 및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 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약 바이오 부분이 앞서서 김 본부장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럼 이러한 관점에 있었을 때 좀 미래 시사점은 어떤가라고 해서 마지막 부분 시사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래도 간략하게 제가 또 증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 및 주식시장 동향을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표를 볼 때마다 지난 굉장히 서러웠던 시절과 그리고 영광이었던 시절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처음 증권사에 발을 디디뎠었을 때 증권사에서는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김경순 본부장이 계셨던 IB 본부도 있고요. 지점 쪽, 리테일 쪽도 있고 법인 쪽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각종 리서치나 자료를 서포트하는 게 리서치 센터예요. 근데 리서치 센터는 묘하게 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본인이 맡고 있는 그 산업의 시가총액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연봉도 높고 인정을 받고 시가총액이 낮고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순위에 있는 그런 섹터를 맡는 애널리스트는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2010년도에 시작했었을 때 제약 바이오가 거의 인도의 카스트 제도로 말하자면 거의 수드라 계급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헬스케어 비중이 제가 반올림해서 2%였는데 제 기억이 맞다라면 한 1.5%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이었고 그때 유한양행의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왔던 것이 지금 2022년 상반기에 보면은 여전히 한국은 IT 강국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시해서 반도체 전기전자는 오히려 더 커져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의 IT 발전이죠. 그러면서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도 같이 반도체와 전기전자를 따라갑니다. 경기 반도체라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무려 그렇게 수드라 계급에 있었던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가 무려 10% 이상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기간 동안에 헬스케어 산업의 눈부신 발전이 있었었고 이를 베이스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했었었고 제 기억이 맞다라면은 2020년도에 전체 창업의 업종 그 숫자로 놓고 비중을 놓고 본다라면 전체 상업 비중에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가 한 22%까지 차지를 했었거든요. 아마 이러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표에서 우리가 짚을 수 있는 거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업종의 중요도는 변하는 거고 지금 힘들다고는 하지만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가 대한민국 산업에 있어서의 메인으로 부상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저희 의견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제 방향 기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 이제 코스피 전체가 있고 코스피 안에 속해져 있는 의약품입니다. 이 표를 보시는 방법은 아까 전에 김경순 본부장도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시점을 놓고 18년도에 0으로 맞춘 다음에 상대 수익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아시겠지만 코스피 지수 대비 코스피 안에 있는 의약품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그룹의 헬스케어 관련된 회사들의 이제 IPO라든지 일단은 플레이어가 많이 늘었다는 부분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9만 전자가 지금 6만 전자까지 내려오고 기존의 코스피를 구성했던 업종의 이제 많은 1등, 2등 주들이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겁니다. 이 표를 보고 코스피 바이오 그 제약 바이오는 좋네라고 이제 섣불리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이제 이 탑에서 꺾여서 상당히 많이 빠졌었죠.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입니다. 이 또한 코스닥 지수 대비 코스닥 제약 쪽이 좋았던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인데 사실 이제 작년도 말부터 사실상 이제 여기에 대한 민낯이 좀 드러나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했듯이 비상장 쪽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이 어렵고 IPO 흥행이 떨어지면서 현재 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저도 그 김 본부장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처음에 2010년도에 이쪽 금융시장에서의 애널리스트를 시작을 했었을 때는 정말 알파벳 구구단부터 하나하나 용어를 가르쳐 가면서 투자자나 시장 참여들을 가르쳤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즉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어려운 분야였기 때문에 전문의약품 ETC다, OTC 급여가 어떻고 약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약의 분류는 어떻게 된다는 걸 하나하나 가르쳤지만 요즘은 워낙에 많이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다음 두 번째는 유튜브라든지 각종 매체라든지 접근 방법이 다양해지고 손쉬워지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가 있고 여기에는 또 뛰어난 유튜버들이 굉장히 오히려 저보다도 더 어떠한 분야에서는 설명을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레벨이 많이 높아진 거예요. 지적인 레벨. 이러한 부분에서 과거의 눈먼돌이나 이러한 부분을 소위 말해서 선동을 일으켜서 자금력을 높인다든지 주가를 조정할 시기에는 저는 사실상 지났다고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일단은 외부 변수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의 이러한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킹 달러 시대에 사실은 이제 안정적인 주가 흐름, 금융시장의 흐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 1950년에 발생했던 그 6.25 전쟁 같은 경우도 실제 우리는 3년으로 알고 있지만 39개월간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 격렬한 전투는 6개월 정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 종료 휴전까지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진다라고 놓고 본다라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처럼 이 부분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대한 각종 인더스트리에 대한 밸류 체인이라든지 여러 유통 흐름들이 지금 다 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고점 대비 40% 빠졌다고 해서 강하게 반등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러한 저는 일단은 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컨설팅과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나타내봤어요. 전통제약사, 신약개발사, 의료기기로 나누어서 놓고 본다라면은 헬스케어 내 쪽에 분명히 코로나로 인한 특수 효과는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제약사나 이제 신약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신약이나 백신 부분 때문에 먼저 갔었었고, 의료기기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다시 한번 더 재부각이 되면서 다시 흐름을 이어갔고요. 어쨌든 최근 2년 동안 놓고 본다라면은 분야별로 놓고 보면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기간 동안 많이 소외가 됐었어요. 워낙에 의료기기 쪽은 진단 쪽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필러 보톡스나 한때 저희 이제 시장 쪽에 많이 핫 이슈였던 임플란트나 건강기능성 식품도 좀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분야별 투자 전략으로 해서 제가 3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전통제약사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신약 바이오텍이고, 세 번째는 의료기기 장비를 포함을 해서 헬스케어, 기타 헬스케어라고 해서 각각 3가지 부분에서 경영을 하시는 분들 혹은 회사에 기획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할, 그 다음 투자자분들께서는 꼭 투자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3가지, 이런 식으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한시 방향에 있는 전통제약사는 제가 3가지의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저는 현업에서로 기획실로서 일을 갖다가 했었었고요, 애널리스트로서도 이러한 분야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봤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면서 가장 회사가 원하고 니즈가 있는 부분이면서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엄선을 해서 3가지씩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전통제약사는 첫 번째, 기존 경쟁력 유지 및 강화라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세 번째는 2번하고 궤를 같이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전통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오너 3세 시대가 다 열리고 있어요. 오너 3세라고 한다면 이제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태생분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그 설립을 한 이 회사를 이어받아서 여기저기 많이 이제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 3가지를 갖다가 보시면서 전통 제약사 부분의 향후 방향성과 투자 전략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시 방향에 있는 신약 개발사는 한 3가지 정도로 엄선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넣으려고 하다가 마침 이제 세션 3에서 또 연구소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커버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결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독보적 기술력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메인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행 지속력입니다. 한 3년, 5년 흘러서 오래간만에 기업을 탐방을 간다거나 그 기사를 검색해 보면 그 당시에 화려하게 피력을 했던 파이프라인들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임상 중단을 했거나 캔슬을 한 부분도 없고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안정적인 그 자금 조달 능력입니다. 저는 신약 개발에 있어서 굉장한 그 하나의 명언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어요. 뭐다? 돈으로 시간을 산다라는 겁니다. 바로 신약 개발 벤처기업에서 CEO는 반드시 이 부분을 명심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돈으로 시간을 산다라는 거는 본인이 지향하고 이제 그 메인으로 가져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생명력을 늘리고 이를 계속 유지하면서 기업에 존속 가능하게 하는 게 결국은 뭐다? 자금 조달 능력, 돈이라는 겁니다.
9시 방향에는 의료기기 및 기타 헬스케어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품목 경쟁력을 확보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국내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조항에 보면은 등급별로 조정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수출 경쟁력 확보 그리고 주력 사업의 확장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말했던 3 곱하기 3 9개를 제가 각종 사례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경쟁력 유지 및 강화입니다. 제 기준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국내 이제 완제 의약품에 대한 성장 추이입니다. 정말 대단한 게 약가 인하 개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정부에서 어마무시한 약가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P 곱하기 Q, 가격 곱하기 물량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는 게 대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본질을 잃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섹시하고 화려한 퍼포먼스 이런 거를 좋아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존재하게 하는 거는 나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고 그 회사를 유지하게 하는 거는 오랫동안 외부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캐시카우입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반드시 기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나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놓고 본다라면은 그 옆에 그림을 놓고 보면 이거는 도입해서 혹은 외자사에서 파는 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내 쪽에서 이제 팔고 있는 블록버스터들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령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인구 구조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걱정이기는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국산 약이 외산 약을 많이 대처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은 전통 제약사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펀더멘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펀더멘탈이 흔들리게 되면은 어떻게 신성장 동력을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게 되고 신약 개발 업체처럼 계속적으로 자금 시장에 자금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은 신약 하나만이 제조업을 구성하고 있는 게 4개입니다. 하나는 관리, 하나는 영업, 하나는 생산, 하나는 R&D예요. 바이오텍은 R&D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과 집중하고 경영진은 자금 조달에 집중해도 됩니다. 그런데 전통 제약사가 만약에 이러한 펀더멘탈이 무너져서 시장에서 좀 그러한 나쁜 표현만 돈을 구걸하고 다닌다면 생산, 관리, 영업이 다 무너져 버려요. 도미노처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통 제약사는 펀더멘털이 중요하고 그 기반에는 이 회사를 지금까지 있게 한 그 품목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스타트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것은 저는 수평적, 수직적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평적은 확장을 말하는 겁니다. 가령 보령제약이라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고혈압 약인 카나브가 나왔고요. 여기에 다시 수평적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듀카브라든지 다른 복합제약 만들어서 하나의 품목으로 확장을 갖다가 해 나감으로 인해서 신규 매출을 창출을 한다거나 시장을 창출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놓고 본다라면은 수직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이 부분을 완전히 일체화를 시키는 겁니다. 제조 같은 경우는 원료부터 생산, 판매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는가 반면에 아예 새로운 부분으로 분야를 넓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시절 때 그걸로써 시장에 굉장히 가깝았던 회사 중에 하나가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레이저 의료 장비 회사 루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루트로닉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용 시술이라든지 기존의 에스테틱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게 황방부종이나 황방변성으로서의 다시 말해서 치료제술로 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2010년도부터 메디톡스라는 회사를 쭉 봤는데 가령 메디톡스를 말씀드리니까 보톡스도 마찬가지죠. 미용에서 치료용으로 간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봐서 기존에 있는 거를 베이스로 해서 확장을 하는 회사인지 기존에 있는 거는 놔두고 새로운 거를 M&A를 한다거나 영업 혹은 품목 양수를 갖다가 해서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도 체크를 갖다가 한다라면 플러스 알파를 갖다가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영자나 투자자나.
세 번째입니다. 저는 안정적 경영 승계 및 경영 능력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업종은 어떻게 본다라면은 시대적인 트렌드도 어느 정도 좀 나와 있고요.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영향,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바둑용으로 대마불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로 가면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만큼은 어떻게 본다면 창업자나 경영자의 직감과 직관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유무형 자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경영을 갖다가 선택을 하게 되면 회사의 위기가 옵니다. 저희는 이제 수많은 그러한 회사들을 지금 증권시장에서 많이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하필 또 오너 3세로 많이 바뀝니다. 물론 1.5세대인 한미약품의 임성계 회장님이나 삼진제약의 이제 최 회장님, 조 회장님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놓고 본다면 110년 된 이제 동화약품을 제외한다라고 놓고 보면 20, 30, 40년대 대생분들이 거의 1세대를 많이 이끄셨습니다. 동아의 강신호 회장님이나 보령의 이제 김승우 회장님, 그분들 아들분들이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지금의 대표이사 혹은 직책이 부회장이나 회장분들은 50년 후반부터 60년대가 많고, 지금 이제 드디어 대표이사로서 승진이 돼서 오시는 오너 3세들이 75년생부터 80년생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하고 달라요. 기본적으로 MBA를 비롯해서 이코노미나 좀 매니지먼트 쪽 전공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분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개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목표를 세워서 역할 모델을 삼는 거고 준거 집단을 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들은 주로 딱 그냥 나는 존슨앤존슨 토탈 헬스케어 모델로 갈래. 나는 화이자나 로슈처럼 혁신적 쪽으로 갈래. 아예 좀 단계별을 점프를 해서 너무 위에 있는 회사들을 많이 보는 그런 오너 3세들도 많이 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회사의 기존 자원이나 본인의 역량이 돼서 자연스럽게 연착륙이 되면 모를까, 이러한 부분들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금융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인류 역사가 찍어낸 돈이 제일 많이 쏟아져 나왔고, 그게 저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을 올리면서 당연히 기업 가치도 많이 올랐지요. 네, 그런 걸 놓고 봤었을 때 본질을 많이 잃어버린 분들도 많아요. 이러한 분들에 대한 우리의 그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회사 부분이나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성공 사례나 또 위험 리스크 신호를 계속 주고요. 투자자나 우리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실제로 슬로건을 내세웠고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매년 연초에 CEO 올해 그 목표를 많이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분기별로 실제 이거를 위한 어떤 활동을 해 나가냐, ESG 한다라면 오케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을 세팅하고 정말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인해 아마 이러한 경영 능력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정확하게 크로스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미약품이 제 기억이 맞다면 1988년도인가 아마 그때 상장이 됐었어요. 이때 한미약품은 업계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모든 글로벌 약들, 국내에 진출한 약들을 모두 다 리스트업을 합니다. 몇 년도에 언제 특허 끝난다, 특허 끝난다, 특허 나면 PMS 기간 다 계산을 해서 특허 끝나자마자 바로 퍼스트 제네릭을 찍어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그때는 오리지널 약도 많았고 특허가 끝나지 않은 약들도 많아서 분모가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간파를 해서 정말 제 기억이 맞다면 10몇 년 동안 CAGR 연평균 성장률 20%를 가져갑니다. 이 말이 20%지 10년 동안 20% 성장한다라는 거는 아마 2000년대 아마 중국 성장보다 더 높은 성장이었거든요. 이때 한미약품이 업계 빅5로 오면서 그때 만들어 놓은 자금을 가지고, 그럼 두 가지가 다 나왔네요. 이 회사는 펀더멘털이 좋았고 그때 마련한 자금으로 뭘 했다? R&D를 갖다가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국내 제약사 모델은 세 가지가 있어요. GBM, 제네릭 비즈니스 모델, OBM, 오리지널 도입 혹은 오리지널 비즈니스 모델, TBM, 토탈 비즈니스 모델에서 하나의 신조를 만들어냅니다. LBM이라고 해서 라이센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요. 그만큼 퍼포먼스를 내고, 이때 한미약품의 주가는 눈부십니다. 저는 한미약품이
그 R&D 쪽에 취중을 하면서 현금이 작살이 나면서 주가가 38,000원까지 빠지는 걸 봤었습니다. 이제 각종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제외하고 그 당시 제 기억입니다. 그 38,000원인 게 92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또 역할 모델을 삼을 때 좋은 역할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입니다. 화이자라는 회사를 제가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체 헬스케어 매출 1등은 항상 어디다? J&J, 존슨앤존슨입니다. 하지만 의약품만 놓고 본다면 1등, 2등이 용원상박이에요. 노바티스와 로슈입니다. 그리고 항상 외롭게 그 다음을 지키고 있는 게 화이자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화이자가 2016, 17, 18, 19, 2000년까지 적은 숫자는 아니지요. 저희 전체 국내 전체 매출액보다도 더 많으니까요. 의약품 쪽에. 이러한 회사가 그리고 과거에 아시겠지만 비아그라라든지 그리고 고지혈약인 이제 리피터 이런 이유에 사실 그렇게 큰 두각을 못 낸 듯한 했는데 바로 뭐를 만들어냈죠? 이거를 만들어냈습니다. 백신과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면서 단숨에 물론 운도 좋았지만 그만큼 R&D 경쟁력이 축적이 되어 있었었고 대관을 굉장히 잘 했으며 시대적 흐름에 니즈에 맞아 떨어진 거죠. 지금 보시면은 작년 21년에만 백신으로만 이미 지금 환율이 1317 정도 되니까 한 50조 가까운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치료제까지 더해져서 130조에 가까운 매출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러한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5% 8%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25%를 넘나드는 회사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인데 어떻게 가능했느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미국 FDA에 IND 신청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는 게 모두 다 하더라도 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아마 다 들어올 겁니다. 의미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회사는 혼자 저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순수 본인의 기술도 있지만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라이센스 인 M&A를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화이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회사가 미국에는 수십 개가 또 있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전통 제약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화이자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신약 개발 같은 경우도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지속 가능한 독보적 기술력인데 이 독보적 기술력만큼 중요한 게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적시성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과거에는 화학합성 의약품 시대에서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의약품과 이제는 RNA 부분까지 넘어왔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케미칼 쪽이 나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약 개발 업체는 돈으로 시간을 삽니다. 돈은 미스터 마켓은 항상 옳거든요. 여기에 역행하면 안 됩니다. 고집을 피우고 여기 트렌드에 맞춰야 그 적시성에 맞춰야 자금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대신증권 김경순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기술 특례하는 요건들이 많이 늘었는데 자세히 안 보이시면은 홈페이지나 저희 회사에서도 이 자료를 올릴 거예요. 자세히 놓고 본다라면 추가적으로 많이 되는 게 이런 상업적인 부분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적시성과 상업적 부분 언제든지 준비가 됐었을 때 기회가 온다라고 놓고 봤었을 때는 독보적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요. 메인 파이프라인의 임상 지속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X축이 시간을 나타냅니다. 당연히 없어지는 게 당연하지만 적어도 이제 메인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 지속력이 있어야 흔히 말하는 IND 전 동물 임상 때나 임상 1상 때 라이센스 아웃이 안 되더라도 저도 이게 마음은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투자자들 그걸 원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되어야지만 그때 라이센스 아웃이나 DB 기술 수출되지 않더라도 임상 2AB라든지 3상까지 갈 수 있는 왜? 그렇다고 회사를 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반드시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이거를 위해서는 안정적 자금 조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중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로 놓고 본다면 암진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암젠만 가지고도 한 서너 시간 얘기할 수 있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의 선택과 집중으로 메인 파이프라인이 신약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 돈으로 시가총액이 오르고 그 돈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발생을 해서 이익 잉여금이 쌓이죠.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또 다른 회사를 M&A를 하고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시점 정도 되면은 자사주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사주 취득은 반드시 이익 잉여금으로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주식 교환을 통해서 또 다른 회사를 갖다가 M&A를 해서 작은 바이오 벤처 기업이 미국의 10대 헬스케어 업체로 올라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앞에 말씀을 드렸던 그 세 가지가 조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의료기기 및 기타 헬스케어입니다. 품목 경쟁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등급부터 4등급 저 자체가 이 기업 메인 품목이 저렇다고 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보증하거나 혹은 저걸로 인해서 BD가 그 사업 개발이나 혹은 뭐 비즈니스 구조화가 잘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등급이 높을수록 고부가 가치 품목이 많습니다. 수술용 가위나 핀셋을 한 30만 개 파는 것보다는 MRI라든지 이런 장비 몇 개 파는 게 더 낫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효율성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피킹을 하시고 혹은 저희가 여기 경영을 하는 혹은 종사하는 임직원들께서는 이런 거를 베이스로 해서 신규 투자라든지 품목을 발굴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이고 품목별 건강기능성 식품 매출 현황입니다. 이 기능성 식품 같은 경우가 정말로 시대적 트렌드에 많이 따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모두 다 다를 수는 없고 시대와 연령을 아우를 수 있는 캐시카우를 확보를 하고 싶다라면은 레드오션이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포장을 바꾸든 아니면 뭐 정말 그 2번 먹을 거를 1번을 한다든지 혹은 뭐 다양하게 마케팅을 통해서 반드시 캐시카우로 선점을 해야 플러스 알파가 가능한 거고요. 그러한 그 측면에서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품목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야지만 뭐가 나오냐면 수출 경쟁력이 나옵니다. 일단 매니지먼트 상으로는 많은 노이즈가 있었지만 저는 오스담 임플란트라든지 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루트론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의료 장비 회사들 중에 정말 이제 주가가 뻗어나가는 회사는 결국은 해외 수출이 증가하거나 현지화에 성공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의약품보다는 훨씬 더 구조적으로 해외 진출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국내 쪽 같은 경우 워낙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주력 사업 확장입니다. 주력 사업 확장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쭉 말씀을 갖다가 드렸어요.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타우만의 예를 들면은 굉장히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스타우만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임플란트 회사로서 그 글로벌한 회사죠. 일단은 먼저 임플란트도 시작을 해서 치과 영역 부분에서 모두 다 이제 섭렵을 해 나갑니다. M&A도 하고 본인이 직접 진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스테틱과 요새는 헬스케어와 에스테틱을 붙여서 헬스메틱이라는 그런 용어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쪽 부분까지 진출을 갖다가 해서 글로벌 회사가 된 거죠. 이러한 케이스로 놓고 본다라면 제가 헬스케어 세 가지 분야에서 세 가지 중요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찰미 시사점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제약사 경영투자 핵심은 신구조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신은 소위 말해서 이제 젊은 경영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신은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고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신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그 회사의 펀더멘털을 항상 유지 강화시켜주는 그 구가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면 기존 경쟁력 유지 및 강화, 신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이제 안정적 경영 승계 및 경영 능력을 말씀을 드리고요. 신약 개발사의 경영 투자의 핵심은 바로 요 세 가지 삼위일체입니다. 요 용어는 제가 명명한 것은 아니라 제가 이제 한때 굉장히 존경을 했던,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망가지신 모 바이오텍 대표님이 자주 쓰셨던 말씀입니다. 독보적, 독창적, 독자적. 굉장히 저는 좋은 용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의료기기 및 기타 헬스케어 경영 투자 핵심은 품목 경쟁력, 수출 경쟁력, 그리고 이를 베이스로 한 주력 사업이 확장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기술적인 분야를 말할까 아니면 정말 금융적인 부분을 말할까. 하지만 오늘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사와 기업 입장과 투자자와 그리고 이제 유통시장에서 플레이하시는 금융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홍보나 이러한 또 언론분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구성을 했고요. 어쨌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